안녕하세요. 부산만 오면은 살 것 같은 시를 써는 성민재입니다. 어, 시인들이 안 와서 좋아요. 시인들은 모이면 똑같은 말만 하고 맨날 뭐라고 했지? 시인 나부랭이들이 앉아서 맨날 같은 말만 하고 못 알아듣는 세계에 빠져가지고 지들만 읽기만 한다고 한 거에 좀 동의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소설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더 이야기가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2월부터 하동에 있는 양보면에서 조그마한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연말이니까 우리가. 예. 안녕하세요. 시민 대담자 손소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많이 부탁하고요. 하동에 언제 예전에 제 만났을 때가 꽤 오래됐죠. 그때가 한 7, 8년 정도 됐죠. 그때가 네. 한 2017년쯤 그 정도 됐을 아니었을까? 겁니다. 예. 하동에 야구하러 갔었거든요. 네. 그때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때 시인인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 시인이란 걸 알고 그때 했는데 제가 그때 야구하다가 허벅지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터졌다는 게 뭐냐면 근육이 파열됐거든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밤에 이렇게 같이 술을 마셨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예, 선생님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제가 첫인상이 어떻냐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도전적이었냐면 첫 번째 그때가 그걸 받았죠. 신춘문예로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데 지원을 해가지고 또 받으셨죠. 아니요. 시화사상을 먼저 2015년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신춘문예 막 된 상태에서 동네 청년의 그 야구하는 오빠들이 신춘문예 하면 자원급제한 것처럼 저를 막 업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야구를 살리기 위해서 야구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있어야 된다. 책을 한번 써달라고 부녀 회장급처럼 막 저를 업고 다녔던 시절에 선생님을 맞습니다. 만나서 제가 그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을 때입니다. 그때 오빠들이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도 그 오빠들이 대단하고 우리 여기도 시인이 있다. 문학한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너 뭐야 저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 저는 부산 시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담은 이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 시집입니다. 글에 라일락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렇게 시집이 나왔습니다. 라일락의 꽃말을 찾아보니까요. 뭐라 돼 있더라? 네, 적어놨는데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래 젊은 날의 추억 어땠지? 라는 그런 것도 연상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질문이 아니라 일단은 이 시집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집의 물성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출판사 시인의 일요일 시집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출판사가 좀 아시는 분인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호 대표님께서는 신 야구단 하시기도 하셨고 제 첫 시집 나오기 전에 그 출판사하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원고 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던 분인데 이미 발안에 드리기로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여서 혹시 두 번째 시집을 낼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그냥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킨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김병호 시인은 그냥 이름 석자만으로도 제가 그냥 신뢰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신뢰가 그 시집 속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집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몇 가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사부마다 짧게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과 부제 형식으로 이게 담겨져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1부에서는 2인 삼각 제목을 이렇게 달고요. 내 발목에 묶여 살고 싶었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2부에서는 물수제비 아시죠? 픽 던져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던져도 마음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수제비를 던졌을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는 풀리지 않는 마음은 그 어떤 마음인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요. 3부는 제3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3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인들이 상정하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려해야 될 대상, 즉 타자들이 되겠죠. 이 타자는 뭐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물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저렇게 뛰어오는 거야? 안 뛰어갈게요. 왜 저렇게 뛰어오는 거야? 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4부는 날개입니다. 날개. 중요한 비상의 몸짓 아닐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은 추워? 아직은 춥다는 거죠. 추워? 입을 덮어주고 싶은데.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죠. 이 겨냥이 상당히 새로웠어요. 이렇게 불을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한편의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불현듯 했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내나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공통되는 것입니까? 네, 저는 대신에 한 줄짜리 시를 써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출판사에서는 제목을 각 부마다 적어주세요 했는데 마침 한 줄짜리 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붙여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시집을 보면 이렇게 한 행을 안 붙인 시고 제목만 아니면 부로만 이렇게 나눈 분도 계시고 그래요. 좀 독자를 유인하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부, 2부, 3부 시는 너희들이 읽어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던져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가 구식점이 돼가지고 한번 잡아주는 그런 힘이 분명히 존재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성 방식이 누가 보면은 딱딱하게 우리의 자유 연상하는 그걸 규격화시키지 않는가라는 비판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시인의 생각을 중심점을 두고 시인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질문도 좋고. 네, 일단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시인님이 노력이 담긴 시집을 정말 잘 읽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첫 질문은 저는 이제 40페이지 신경이란 시에서 잠깐 저승 쪽으로 돌아 누웠다는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평소 이런 신선한 표현들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참 못 벗어나는 게 죽음에 대한 단어에 집착하는 면이 되게 많아요. 악몽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저는 시 한 편 한 편이나 쓸 때마다 감정에 대해서 옥수로 솔직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번에 어젠가 그젠가 베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가 다시 매진된 상태잖아요. 그 하나를 예를 들면 한 장 한 장을 종이로 표현을 했는데 24시간 중에 자는 거 아니면 일을 하면서 심지어 물을 마시면서조차 망각하고 있는 그 시간 말고는 모든 감정이 불안의라고 표현을 한 어떤 불안의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어떤 연예인이 언급을 하면서 불안의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책이 완전 완판이 된 지금 현실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제 시 한 편 한 편이 전부 다 거기서 왔어요. 이렇게 단어조차 이런 표현을 안 쓰면 제가 그 한 장 한 장 종이인데 그냥 그걸 하루하루 쌓아놓고 이불처럼 덮고 잔다면은 순간순간 저 실직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환경 진짜 그런 삶 속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병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시를 쓰기에 좀 적합한 뭐 몸이든 정신이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몰입하는 면이 있다고 뭐 스스로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인데 좀 그런 상태를 제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쓰지 않으면은 제가 하루하루 질색에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쓰려고 하면 그냥 이런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굳이 꼭 하나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뭐 찾을까 어떤 말이 좋을까 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런 게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잘 자요. 또 이렇게 이런 거 쓰고 나면은 순간 잘 지내고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질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앉아서 쓰시려고 딱 앉아서 이제 쓰실 때랑 아니면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떠오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건지 그렇게 올 때들이 각자 있는지 아니면 어느 때가 더 잘 떠오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새벽에 그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이고요. 순간순간 감정이나 이런 거는 메모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리고 한 방에 삘이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일필휘지나 뭐 감정이 몰아쳐 가지고 뭐가 생각이 딱 나서 주르르 쓰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뭐 엄청 구도나 이런 거에 잘 잡고 각을 잡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나온다 하고 이렇게도 못 써요.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좀 이제 틀을 좀 잡는 방법이 생겼는데 두 번째까지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 그 순간에 썼던 거는 다시 생각 안 나고 그리고 시를 썼는데 아 이때 한 뭐지 하고 정말 뭐 한 줄 꼭 필요하다 하는 그때는 메모한 거에서 정말 그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하고 볼펜으로 다른데 꼭 비슷하게 문장이라도 들어갔거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고가 비슷했거나 하는 거는 볼펜으로 싹싹 그어 놓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설 쓰시는 그 긴 문장을 쓰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길게 못 씁니다. 네. 칭찬의 말이 너무 많이 칭찬이 많이 나오네요. 그 일부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시를 이래 얘기할 때 이런 독자가 되고 싶죠. 시를 이렇게 저도 그렇고요. 저는 뭐 비평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독자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눈 밝은 독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제가 이해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거나 아니면 제가 의미 부여했던 것에 비해서 매우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돌출돼서 나타날 때 내가 처음 느끼는 건 불안이고요. 이 불안의 감각을 내가 어떻게 해소를 하는가를 유심히 따져보면 이 방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의 시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런 현상이 많죠. 내가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 요즘 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모질한 것인지 아니면 시인들이 어렵게 쓰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하나의 방법론이 빠져 있죠. 시인은 왜 계속 시를 쓰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빼버리고 그냥 시집을 덮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에서 제가 그 무심히 읽다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읽다가 뭔가 몇 가지 걸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단단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 스스로는. 그래서 단단해지려고 노력하는 상징적인 어떤 시어가 뭐가 있을까를 유심히 한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시어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집은. 그게 뭐냐? 돌멩이에요. 돌. 돌덩이. 돌. 이 돌이란 거는 사실은 우리가 돌이 주는 인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단하죠. 하지만 이 돌이란 그 자체도 안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깨지기도 쉬운 게 돌이잖아요. 그럼 돌이 깨진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픔의 어떤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물어볼 시어는 또 다른 언어가 있지만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것은 돌이었습니다. 이 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견지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예. 쓰면서 돌이 처음에는 이러다가 돌 연재시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제가 브런치를 하다가 브런치 카테고리에다가 돌 연재시하고 한번 묶어 보려고 하다가 집어치웠거든요. 어느 날 발표하다 보니까 돌이 꼭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이나 남성이나 이런 거 아버지에 대한 저는 아버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그 대도 안 하는 그 나쁜 점들이 있잖아요. 그거 제 스스로 그만하자고 아버지한테 그만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이걸 한번 넘기고 나야지 이 추잡스러운 글을 그만 쓰지 않을까 하고 아직도 두 번째까지만 하고 안 할깁니다. 세 번째까지 이러고 있으면은 전 진짜 추잡스러운 시 쓰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짐으로 너무 감사한 게 원고에 관해 가지고는 그 출판사에서 하나도 말 안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되게 감사해요. 그 한번 틀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뭐 그래도 욕은 안 했거든요. 어떤 그 돌을 해결을 하는데 어떤 돌 물에 가라앉은 돌 제가 던져봐도 해결 안 되는 돌 뭐 이 돌 저 돌 오만 돌 얼음 밑에 있는 돌 물 밑에 있는 돌 전부 다 제가 소리를 안 지르면 제가 정말 쳐 울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온 내 주변을 싸고 있는 돌이 미쳐가지고 울 것 같았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게 제 감정의 최선이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서 더 이상 어디 가서 안 해도 돼요. 안 써도 되고요. 네. 근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아프기 위해서 제가 살고 싶어서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생기는데 평소 때 이제 보통 그 시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순수한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한다든지 뭐 순수 낭만적 서정 시인의 시대는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인들도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자신의 상처를 이 시를 통해서 지워나가는 시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종의 그 애도의 방식이죠. 애도. 스스로의 그 상처에 대한 애도의 방식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응시를 받고 있는 대상이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의 진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확장시켜 보면은 수많은 우리를 명령하는 대타자들이 되겠죠. 내 안의 목소리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CCTV 있으면 휴지 하나 버리려면 CCTV 쪽 쳐다보고 버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그 대타자의 응시를 굉장히 받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돌이라는 존재는 대타자의 응시를 끊어내는 것으로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대타자의 응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의미로 읽어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관계가 좀 이건 너무 억지스럽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응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바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꼴, 네, 저는 이 꼴로 또 다른 또 제 모습이기도 하기도 하니까 예. 돈을 집어들어. 다시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시가 되지요. 안 이야. 그러면 성질만 내고 마는 거고 놀랍네요. 시가 그냥 이 누군가한테 예, 그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 본다면 이 돌이란 자체는 크나큰 알레고리를 형성하고 예,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알레고리로 읽을 수가 잘 없거든요. 요즘 시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이 돌이라는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한 끊어냄 또는 뭔가에 대한 저항, 던져짐 이런 것으로 본다면 크나큰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알레고리로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죠. 그래서 몇 편은 아니고 제 시가 뭐 리뷰가 많이 되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지만은 꼭 정치 쪽으로나 뭐 어떤 학대 사건이라든지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꼭 이렇게 끌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시원한 면이 있거든요. 잘 읽어 주셨구나 하고. 네. 눈이 먼 아, 예. 눈이 먼 독자일 뿐입니다. 제가 선생님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41페이지의 9월이라는 시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그 송금을 따라 모퉁이를 돌아가는 뒷모습이란 표현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억이 벙어리 장갑 같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먹먹함도 느껴졌는데요. 이 시의 주제는 아픈 사랑일까요? 제가 사랑 같은 시를 쓰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사랑을 조금 알아갑니다. 인사사만은 9월은 제가 진짜 한 너무너무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손모가지를 한번 끊은 적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끼번 왜 그랬는지 잘 몰라. 우리 엄마는 맨날 저한테 니는 뭘 그리 일찍 살다가 빨리 죽을 거냐고 굵고 짧게 살 거냐는 소리를 참 좀 들어 알아서 9월은 제가 쟤한테 손목을 보고 화해하는 그런 시인데 하필이면은 화엄사에서 굴의 화엄사 있잖아요. 화엄사에서 진짜 뭐 제가 중이 된 마냥 그런 마음을 어느 날 먹었을 때 쓴 뭐 화음 같은 마음으로 앉아서 쓴 유일한 시라서 이거는 못 버리고 네 제가 저한테 화해하는 시입니다. 사랑 시는 아니고 예. 근데 혹시 저 유산문학관 할 때 그 평론가 선생님 성함이 누구였습니까? 손남은. 손남은 선생님 오시지는 않으셨죠? 네, 안 왔어요. 손남은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와, 이 시집의 NG는 9월이다 하셨어요. 이런 시 쓰지 마라. 그런 말까지 해요? 그 손남은이라는 평론가가? 예,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냐면 원래 허허하는 사람. 긴장이 팍 풀어져 가지고 이 시는 저답지 않은 시 같다고 이 시는 제가 쓰기 지향하지 안 맞다고 이렇게 쭉쭉쭉 힘 있는 시를 쓰시 바란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네, 그런 뜻으로 했겠죠. 네, 네. 이렇게 이런 긴장 놓은 시는 쓰지 말라. 전 약간 반대로 봤어요. 이 9월이라는 시를 어떻게 봤냐면은 원래 사람이 있잖아요. 한결같다라는 말이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변화무쌍하다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작가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진폭이 커야 된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한에서 극한까지 가봐야지. 그래야지 무슨 어떤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이 시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세계, 체험된 어떤 세계든 아니면 상상된 어떤 세계든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작품이 거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일부러 봅니다, 보입니다, 고픕니다, 될까요?라고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잘 읽으신 대로 굉장히 이 시는
무심히 읽다가 울컥 터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폭은 극과 극에서의 이 진폭, 그러니까 꾸준히 힘있게 차차차차 나가다가 한번 텀을 주면서 그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앞에서 밀려오는 이런 것들에다가 요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사랑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뭔가가 이때까지 나는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고 뭔가를 말하려 해 왔어.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과 왜 연결이 안 될까? 그러니까 연결에 대한 혹은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소통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죠, 사실은. 결국은 벙어리 장갑은 한쪽이 다른 여러 개의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향 소통이었다는 거죠. 내 어떤 소통 방식, 대화를 나누는 어떤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벙어리 장갑 같은 나의 이 기억 속을 이제는 헤집고 연결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세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약간 뭐 순수 서정 시인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손남 선생님 존경합니다. 손남 선생님 까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불교문회에 발표했어요. 왠지 제 스스로 거기 청탁 왔을 때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참 계산적이었네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얘기하니까 불교이라면은 명상, 참선, 정중동이라면은 뭔가 정적인 데에서 뭔가 삶의 기운을 안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일부러 봅니다. 그다음에 보입니다. 그다음에 고파요. 고픕니다.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불현듯 드네요. 하지만 분명히 이 작품 속에서도 이 명상에 관한 그 사람 언급한 거 있잖아요. 코끼리 글을 쓴 사람 레이전 스킨 아유. 자 먼저 다른 질문해주세요. 내가 좀 찾고 물어봐요. 어디 있더라? 저는 그 70페이지의 모란이라는 시가 어딘가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제목이 내용과 조금 다른 단어라서 모란을 검색해 보니 북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마지막에 숭어와 물을 들고 간다라는 표현에서 물을 두 가지 의미로 느꼈어요. 첫 번째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강물, 두 번째는 꽃에 주기 위한 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정확히 이 표현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연결시켜서 물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물 속에 빠진 돌 할 때 항상 물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과 결과에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그 단어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보면 집에 뭐 빨간 딱지가 붙었다든지 난리가 났다든지 하면은 우는 사람은 다 엄마 아닙니까? 그죠? 그 뭐 살림 뭐 다시 챙겨야 되고 울고 있는 사람은 엄마라든지 딸이어야 되는지 그래 해서 아마 제가 좀 물에 집착했던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처음 그 낚시하고 숭어하고 이거는 하나하나 짧게 써놓은 시였는데 제가 갖다 붙였어요. 네, 그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서 좀 반전되는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란을 했고요. 전성욱 선생님 오셨는데 다 뒤에 예전에 처음 전성욱 쌤하고 대담할 때도 제일 많이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옥수로 깜짝 놀랐던 게 이런 거 이야기하셨거든요. 단어나 제가 어떤 내용이나 의미나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 딱 집어가지고
심리 있다 아닙니까? 그 작가 시인의 심리를 툭툭툭 꿰뚫어 보실 때 제가 모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와, 내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저 뒤에 해설 쓰셨을 때도 쓰신 거 다시 지금도 한 번씩 읽으면 눈물이 엄청 많이 나는데 돌이랑 물이랑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시인이 그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 이런 거 되게 고마워요. 그 물은 제가 엄마도 털어내고 뭐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소설은 그런 거 없지요. 제가 그 소설을 많이 읽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소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라든지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처럼 아픈 사람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네. 제가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시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에 있어서 보편성이 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파반느, 내시경, 능소화가 피었다 등의 시를 보면은 개인의 상처를 토로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내시경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시경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있어서 보편성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보편성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답을 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시 쓰고 나서 시간이 지금 2월에 시집 나오고 이제 벌써 이제 12월이 됐다 아닙니까? 이런 시간을 제가 이게 2월부터 계속 하고 지금 한 6번째거든요. 광주, 뭐 강릉 이렇게 많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보편성 이야기를 이제 그 시 쓴 지 한 10년 정도 돼가니까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내시경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제 스스로 무슨 반성이 왔냐면 제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가족 이야기인지 뭔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시경은 뭐 제 문제인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작정하고 우리 식구들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가족들을 딱 모아가지고 내가 내시 가지고 너희들 언니나 동생한테 가족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부모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다 다르잖아.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은 맞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에 대한 거는 맞는데 자기 생각들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시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그 공감이라는 그 말을 떠나가지고 그 보편성의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보편성에 관해서 그게 쌤 차별이나 시인에 있어가지고 뭐 개별성, 차별성, 장애를 이런 게 가장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어떤 소재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쓸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더 깊은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고 많이 이 시집을 통해 가지고 진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보편성은 내시경 같은 경우는 맞아요. 누구나 근데 어떻게 그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인지 그 내시경인지 모르지만 저는 내시경을 하고 나서 정말 리얼한 그 감정 그걸 기분을 안 놓치려고 그 진짜 뭐 포르포폴 이런 기분을 가지고 그 안 깼을 때 그걸 해놓은 상태고 다시는 못 쓰거든요. 똑같이 내시경을 그 순간에 지금 또 한다 해도 다시는 못 쓰는 시라서
안 되는 시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은 내시경 했을 때 그 기분 똑같습니까? 또 그렇게 그런 기분을 네. 그리고 누가 내시경 가지고 또 같은 말 똑같이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내시경 가지고 그나마 아주 사적으로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나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씻을 때 제가 엄청 유의해야 할 점. 그런 걸 갖다 보편성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시를 쓸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많이 요즘에 느끼는 것들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공감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공감하고는. 네. 제가 답을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네. 네.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성민재 시인의 어떤 시가 이 보편성이라는 것과 시인만의 어떤 특수성, 그 특수성 사이를 끊임없이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서 삐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서 시인이 생각하는 보편성이 과연 뭘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 언어는 시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대로 우리는 약속을 하고 그런 일반 언어들은 그 사전에다가 이 일반 언어들을 자꾸 사전은 가두는 작업을 하고요. 반면에 시인들의 시어라는 그런 작업들은 사전에 갇힌 그 언어들을 끊임없이 해방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과연 그런 의미 부여, 그런 이해가 혹은 공감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한 상태가 과연 공감이라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한 사람이라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의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문학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편성 문제에서 한 번씩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선생님도 항상 그 사이에서 왕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을 안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초장에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선생님이 돈을 벌고 싶겠죠. 그러면 이 시집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한 곳이 꽂혀 있으면 선생님 여기 안 계세요. 선생님 벌써 저 빌딩에 씻어가지고 돈 번다 안 했어요. 책방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돈 번다 알겠습니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소망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를 쓰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인들에게. 이 수많은 시인들이 왜 계속 시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이라는 그 선,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해를 끊임없이 벗겨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지 다양해지잖아요. 뭔가가 우리 사회가 풍부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감각이라게. 제가 아까 명상 그런 얘기할 때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이게 왜 제가 그 명상 이런 데 주목을 해 보냐면요. 선생님이 쓰신 그 시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시어가 돌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시어가 이제 그 투명하지만 있는 존재, 아까 질문하신 물이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저는 눈여겨봤던 게 벽이라는 어떤 존재입니다. 이 벽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벽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면 흠집 하나 안 나는 완벽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향해 우리가 가까이 가보면 저 벽도 그 금이가 있거나 아니면 구멍이 뚫려 있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음이죠. 그런데 완벽한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명제들. 그래서 더 엮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겠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안에 보면은 그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언명들, 예를 들면 명제들,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틀어내고 비틀어 버리죠. 선생님은 그런 말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담? 이런 식으로 독백을 하면서 그걸 틀어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회라는 부분도 있고, 뭐 아버지는 없어가지고 아잔 브라흐마라 이 사람 있잖아요. 아잔 브라 미스임 최초로 언급해 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르게 생각하기,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언명대로 이렇게 살아옴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죄가 될까? 선생님 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죄의식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병인가요? 네, 그 우상 앞에 절하면 진짜로 한 20살까지는 우상 앞에 절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굴이 배웠으니까는요. 진짜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가 10계명이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그 앞에서 큰일이 나고 나는 바로 진짜 즉사하는 줄 알고 왜 그랬을까요? 안 죽더라고요. 근데 해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말은 네. 한 가지 덧붙여 드릴게요. 네. 선생님 이런 말을 하세요. 세상의 균형은 거짓말이에요. 네, 저 균형은 거짓말이다. 그런 게 다 이런 거 절대적으로 이거는 기다 이건 절대적으로 맞다 하던 그게 해보니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맞다 한 거 있잖아요. 종교에서든 부모든 이게 맞다고 한 걸 진짜 맞는갑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극장에 가서 손잡으면 애기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렇죠. 종교는 끝까지 몰아붙여서 벼랑이 딱 서 있잖아요. 네. 그 끝에서 구원 안 합니다. 종교는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전부 그래서 다 종교입니다. 그 점은. 부모도 그렇고 이제 20살 넘어가고 보니까 부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세상이 죄책감을 이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세뇌하고 조종하고 있는 거야 이 어린 애기들을 그걸 어느 날 스스로 알게 돼 가지고 잘못 선택한 게 그러면 철학과를 가든지 공부를 더 해보든지 글을 쓰든지 제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젠장 시집을 갓비슷해 도피를 지인이 공부를 많이 하면 네 좋지요. 좋은 시간 나오나요? 아니요, 좋은 시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이제 궁금했던 질문이 해결이 되겠죠. 시를 꼭 안 써도 그죠? 뭔 소리래요? 예, 그렇게 그렇게 또 도피하듯 선택을 해서 가니까는 또 하나 또 가니까는 또 이게 맞다, 이게 절대적이다, 이래야 된다 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를 읽고 시를 쓰니까 살 것 같아가지고 제 시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처음 읽었던 시가 김민정이고 황병성 시인이고 황병승이고 김민정이고 막 이렇게 좀 센 시 문혜진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시다, 구원자다, 구원자가 시에 있구나 하면서 그 입안에 껌을 쫙쫙쫙 씹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쓰는 래퍼들 같은 시 보니까는 이런 세상이 구원이고 이게 맞다는 그 세상이 딱 오는 순간 할렐루야 딱 됐어요. 네, 그러면서 못했던 거 제 속에서 터져 나온 말들이 전부 다 벽이 되고 뭐 안티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아니라고 못했던 말들 하면 안 됐던 거. 그렇고 3,000배도 해보고 안 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붙일게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물질성을 띠고 나타나는데요, 시에. 그걸 주로 형상화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귀 그리고 혀, 입, 혀 이런 식으로 신체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듣고 보고 말하고 이런 생활이 온전히 다 들어가고 돌아버릴 것 같고 본 게 전부 다 그게 딱 이렇게 딱 눈이 트이기 시작하는 순간 들었던 거 뭐 말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소리로 다 들려가지고 모든 것이 섬세하게 그러니까 다 감각들이 들리는데 오는 거죠. 네, 제 감각이 아니고 싹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어릴 때부터 기억 다 나더라고요. 시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물어본 예, 예. 거예요. 아까 그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에 선생님이 공부 안 하셔도 그런 감각이 선생님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을 선생님이 읽어내실 수 있는 거죠. 그걸 흔히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시인이라고 하죠. 괜찮았죠? 안 할게요. 까불다가 이거 욕먹겠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저는 112페이지에 능소화가 피었다는 시가 분위기가 참 오묘하고도 약간 그로테스크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짜 뉴스를 떨어지는 능소화라고 은유해 주셨는데 능소화의 뜻을 찾아보니 여성 명예, 이름 날림 등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 시에서 능소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때가 능소화 피는 계절이었는데 임성용 작가의 톡톡한 날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인사하고 집에 가는 날 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우리 친구한테서 네 부고 떴다고 네이버에 성민재 시인 부고 해가지고 진짜 떴어요. 빨간 글씨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왜 그렇지? 모르죠. 그래갖고 내가 그 현건이 시인하고 다시 막 이거 뭐이고 내 성민재 시인 부고 해가지고 잡거리 하나 떴는데 이거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또 시로 써먹네. 뒷날에 사하 경찰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신고하고 본인 확인하고 하니까는 뭐 해봤자 뭐 크게 뭐 그건 안 되고 하는데 네이버에 이렇게 신고해가 글은 내리게 하고 뭐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 뭐 내렸으니까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으면은 뭐 아는 지인이나 진짜 네 그림 밉든지 네가 밉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끝까지 잡아보려고 한다면 잡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자체에서 먼저 그 글 내려주셔가지고 그걸 지나고 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네, 그랬었습니다. 이 시집에서 그래 라일락 발음이 잘 안 된다. 그래 라일락 이 시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가 있나요? 시인이 생각하는 가장 애착이 가는 시. 물론 여기 있는 작품들이 진짜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대단한 작품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작품만큼은 내가 좀 애착이 간다라는 시가 있을까요? 애착은 아니고요. 쌍비읍 돼 있는 이거는 저기 김수호 선생님의 뿌리주의자 보고 모방했고요. 제목을 뿌리주의자를 읽고 나서 그 어떤 뿌리에 관해서 저도 쓰고 싶은데 꼴랑 이것밖에 안 됐고요. 네, 애착하는 시는 저는 제일 첫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앞에 뒀거든요. 저글링을 하다. 예, 그 뭐 이 시를 보고
저 사람의 언어가 저럴 것이다. 세계관이 저럴 것이다 하고 뭐 바로 선입견하고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제가 욕 잘하게 생겼지는 않았습니다. 그지에? 근데 저는 이 시 좋습니다. 시집에 70페이지 모란이 있습니다. 모란. 이거 어느 분이 한번 낭송해 주시면 굉장히 이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필드에 계신 분도 좋고 아니면은 그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데 여기 사양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모란이라는 시를 좋네요. 예,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란. 강둑에 앉아 낚시하다가 뭐라도 걸리면 우쭐해서 식구들에게 자랑하며 나눠 먹고 자랐는데 물고기를 실컷 잡아놓고 풀어주는 사람이 친구하자고 다가오면 영 거슬린다 낚시를 재미로 하는 것이. 수도를 틀어 숭어를 씻는데 주덩이를 씻고 있는데 돈 받으러 온 남자가 수도꼭지를 잠근다. 빚은 빚인데 숭어와 물을 들고 간다. 예, 고맙습니다. 이 그 모란이라는 시는요, 이 뒤에도 얼마나 좋은지 이 뒤에 시집 맨 뒤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살아남 생존인데 누군가에서는 그건 오락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영 거슬리죠. 사실은 그걸 솔직하게 영 거슬린다. 낚시를 재미로 하는 것이 이 대목이 참 와닿네요. 예, 정말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우선 이렇게 시집을 2번 이상 읽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막 시집 자체를 많이 읽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한 번 읽으면서 마음 가는 시가 있으면은 이거 좋네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시를 이렇게 읽는 게 시집을 이해하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 읽고는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상징적인 언어들에서 좀 무게나 좀 저한테는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조금 되게 제가 느끼기로는 되게 가깝게 느끼신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근데 너무 이런 부분이 좀 잔혹하다 이렇게 처음에 읽고는 느꼈었어요. 근데 2번째 이제 읽어보니까 그냥 그 모든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인분께서 뭐 제도권이 됐던 가족이 됐던 그 물 밖에서 숨 쉬려고 노력하는 물 너머에 있는 물고기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슬프게 읽었는데 오늘 만나서 이제 그 성민재 시인께서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호흡을 하신다고 시를 이렇게 쓰심으로써 호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그 말에서 위안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불안이 많은 편인데 뭐 글을 쓰거나 하면은 전 제 스스로를 되게 감추는 편이고 그거를 깨지를 못하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숙제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진짜로 느끼고 진짜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부분을 꺼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좀 깝깝하고 힘들고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질문해 주셨을 때 오히려 시를 쓰고 그 부분이 해소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시를 처음 쓰시면서부터 그런 해소감을 느끼셨는지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속 깊은 것을 거의 사실은 발가 벗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두렵거나 그런 감정은 없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해소로 감정이 전환되는 포인트는 어느 부분이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안 죽어봐가지고 어떤 죽인다는 거, 죽는다는 어떤 느낌을 그 감정의 공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서 보고는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밤마다 이제 2019년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면 밤 10시였는데 밤 10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를 공포 영화만 봤어요. 근데 오펀, 구원 그 영화였던 것 같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잘 발리고 싶어가지고 자꾸는 새 집에 갔다가 눈 삼나무인가 메타세카이어 같은 그런 나무가 있는 곳이었는데 눈이 하얗게 내린 곳에 까마귀 한 마리가 죽으려고 팔딱팔딱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 애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냥 콱 죽이는 순간이 이렇게 써야지 시다. 이게 편안한 죽음인지 그 애는 이제 아픈 애니까 이걸 이제 잘 죽이기 위해서 이 애를 공포나 죽음이나 이런 걸 빨리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 그 애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걸 이해를 해야지 내가 죽음을 조금 더 시를 쓰기 위해서 문학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하고 그 감각을 어떻게 하면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 개 더 배울 수 있을까? 그걸 얼마나 많이 미친 듯이 본지 몰라요. 그럼 그거보다 더 센 거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그게 제가 문해 창작을 그때는 공부 전혀 1도 안 했을 텐데요. 그걸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선생님들 뭐냐면 그거 자동 기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걸 문해 창작에서 자동 기술법이라고 하나의 창작법이라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써봤자 내나 비슷한 어릴 때 나쁜 기억들이 있죠. 이거 하지 말라 켜놓고 이랬다는 걸 나한테 주르륵 쓰는 거예요. 그럼 발표 안 했어요. 발표 그땐 시인도 안 됐고 그래갖고 밤새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혼자 쳐 울고 아이고 쳐가 아니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 다음에 또 뭐 보면 하다가 누가 도록을 하나 줬어요. 프랜시스 베이컨 그 고기 덩어리 같은 그걸 줬는데요. 그걸 누가 갖고 갈까 봐 여기 이래 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아름다도 말할 수 있냐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슬퍼가지고 또 그런 어떤 죽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정들이 그 그림에서 팔팔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거 갖고 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시가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버리지 전부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건 시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거치고 나니까 걸러졌어요. 순화되고 걸러지고 하면서 그게 그걸 뭐라 합니까? 방금 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시 쓸 때 거르지 않고 그 표현하는 거 선생님 뭐라 합니까?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진짜 자기 가족 세든 뭐든 일단은 거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법이 그 다음부터는 돼요. 뭐 부끄럽다든지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시다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이 좀 편안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웬만한 공포 영화는 안 무서워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약간 소설을 쓰면서 네. 그런 또 공포 영화나 그런 게 또 많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는 일단은 모든 오감 육감을 다 살려놓으라고 들어가지고 네, 그 시인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느꼈던 감정을 안 거르고 다 써보는 네, 게 네, 되게 네. 저한테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서로
그 감정이 솔직한 감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느껴지는 건 이제 저 같은 눈먼 독자들이라도 그 감정을 읽어내린다면 진정성을 보겠죠. 시인의 어떤 실감 나는 진정성을 다가오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있나요 혹시?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시를 한번 낭송해 볼까요? 제가 이 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 제가 근자의 시를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많이 읽거든요. 예, 꽤 많이 읽고 그리고 시에 대해서 얘기도 좀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데 이 시는 정말 저에게 많은 부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시가 뭐냐면 넝쿨입니다. 넝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성민재 시인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넝쿨처럼 이렇게 보이는 빛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넝쿨. 순식간에 하늘을 가르고 가는 별 뒤에도 옛 별이 있습니다. 해보다 먼저 뜨거나 늦게 지거나 저 혼자의 빛, 여남은 개의 빛, 이미 다 거쳐간 후의 빛들, 낮의 연총으로 나무가 자라고 빽빽히 들어찬 저 둥근 궤도를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 보아도 저절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귀 기울이면 긴 더듬이를 가진 빛, 생각과 생각이 엎지른 빛, 발목과 발목을 잇는 빛, 보금자리라는 말이 쓸쓸해진 도시에 굶주림이라는 가장 서글픈 단어가 실시간 떠올라도 눈썹을 밀어버린 어른들은 읽고 말하고 과거의 두루마리를 풀어 매일 뺏겨 씁니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숲이 납작하게 쓰러진다면 양팔로 안아도 온기가 없어진다면 나풀나풀 먼지가 떨어지듯 별이 오늘 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동은 틀 것입니다. 엉성한 생각과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 교묘히 엉겨 있어도 우리는 수유기 동안에 들은 노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볼 때 수유기를 기억하죠. 우리 거의 기억을 못하죠. 어머니의 노래죠. 어머니 노래를 기억하는 별은 그대로 있겠죠. 단지 우리가 그 별을 잊어가면서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시는 굉장히 멋진 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말은 이것으로 가늠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말 말씀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내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 불편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시인님은 그걸 시로 좀 드러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감정이 남으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불통으로 소통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의 소통이고 소통 잘 해도 소통이고 뭐 울어도 우는 기고 뭐 그래서도 울음이 또 남아도 그것도 뭐 우는 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뭔 말이래요. 그래 아니 시라는 게 그래 해서 항상 밑에 다치지 않으니까 시라는 장르는 저하고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책임 뭐 못 지게 나 몰라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한 편 발표하고 할 때 얼마나 책임이나 이런 게 무거운지 왜냐하면 짧으니까 너무 짧으니까 다 할 말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 잘라낼 수도 없고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저는 짧은 시를 좀 옹호하는 편입니다. 산문처럼 안 그러면 리듬이 안 살아서 제가 잘 못 읽어내는 편이고 소화를 못 시켜요. 네, 그래서 짧은 시를 좀 좋아하고 제가 그렇게 쓰려고 하고 많이 길어도 15행 이상은 좀 안 넘기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대안이라는 시라든지 그거는 굉장히 짧고 감명해서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 말에 토달려고자 한 게 아니라 여러 중간에 보면 연세법을 사용해서 쭉 쓰신 가가 이런 시도 있고요.
가가가가가 그런 시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얼마나 짧은 잽잽잽잽을 붙여가지고 일어났더라고요. 또 그렇게 의도하신 예,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가렛 혹은 둘째라는 시를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직유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행을 다 구성하셨잖아요. 근데 직유에 나오는 표현들이 보면 매일 죽는 지구, 쏟아지는 압정, 돌멩이, 침을 뱉는 주크박스, 깜빡 잊는 유서, 둘째, 이게 표현들이 전부 다 그 슬프고 무거운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둘째가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마가렛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마가렛이 누구지요? 네? 아니 이 시를 오래 전에 써놔가지고 아마 어떤 마가렛이라는 정치나 어떤 여성인데 둘째였을 것 같아요. 슬픈 아마 둘째였을 것 같아요. 둘째 여성 정치가 중에 한 명으로서 좀 슬픈 뭐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전 둘째거든요. 둘째라서 억울했던 게 되게 저 스스로 많아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고 지규를 쓴 이유는 제가 이실 찍고 말하는데 저는 은유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해보려고 작정을 해도 그 어떤 몸이 눈이 모든 감각들이 안 되는 거는 뭐 억지로 하려고 뭐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할게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어느 날 쓰다가 될 때가 하나씩은 있어서 그럴 때는 고마 시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야무지게 한 방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냥 대표적인 거 탁탁 꺼내가지고 지기고 써가지고 유리할 때가 좀 있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제가 쓸 때는 목격자도 없이 매일 죽는 지구는 지금은 너무 좀 흔하게 쓰기도 해요. 그제야 지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시를 쓸 때는 너무 지구에 집착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할 때였거든요. 저는 예. 이 지교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예. 저는 그 은유랑 지교 둘 중에서 보통 은유가 좀 더 고급적인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근데 지교 최승자 시인의 네 개로 간다에서처럼 지교를 잘 쓰면 엄청 더 확 와닿게 쓰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기서 쓰인 이 시집이나 이 시편이나 내시경에서 쓰인 지교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직방 좋아합니다. 직방. 네. 머리가 안 좋아서 좀 직방. 네. 그렇지만은 아주 일차원적인 건 되게 싫어하고요. 직방하되 의미에 있어 가지고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게 이렇게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시를 지금 쓰시고 계시는 분이니까 처음에 썼던 첫 행은 항상 뒤로 붙여보든지 하는 그 행가리에 서가지고 이래저래 좀 많이 바꿔봅니다. 네, 네. 그러면 한 이 정도로 얘기도 많이 나눴고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작품 속에 들은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아픔의 그 원인이 뭘까라고 파고들려고 이 시집을 굉장히 오랫도록 저는 손을 잡고 읽었습니다. 그때 브랜드 갑자기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그 이면에 숨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가 좀 약간 주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많은 부분은 상당히 이 가족에 대한 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슬픔의 동력이 되든 아니면은 자신의 새로운 기쁨의 원천이 되든
이 가족 이야기는 상당히 송민재 시인에게 오랫도록 다른 비유의 방식으로 계속 드러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그 감각이 자기에게로 오는 그 감각들을 절대 내치지 않는 그런 시인이 될 것만 같아서 매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마무리 이렇게 이제는 좀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오늘 좋은 기회로 앞에서 여러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두고두고 시집안의 시를 곱씹어 보면서 오늘의 일도 같이 추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같이 드리는 말은 저 부산에 올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향 같은 품으로 항상 보듬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 날라고 그래요. 무슨 연말 뭐 시상식도 아니지만은 그 이상으로 요즘에 뭐 좀 울컥하거나 뭐 있을 때마다 또 앞에 이런 일들 이렇게 고마운 자리를 툭 주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건강하게 버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희한하게 그 감사한 일들이 딱딱 너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시집은 저는 사랑할 겁니다. 사랑으로 쓸 겁니다. 제가 못 쓸 것 같은.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회장님 그 상 받으신 거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큰 박수로 송민재 시인 이 자리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